정보처리기사 22년 3회 실기 기출 상세 해설 특강을 진행할 민생 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제 고객님들의 합격을 돕고자 만들었지만 정초기 합격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많은 수험생분들의 합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무료로 공개합니다. 이 강의가 수험생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단 기출 보건 문제를 풀기 전에 22년 3회 및 정초기 개정 후인 20년도 이후의 합격률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 엑셀 화면을 보게 되면 지금 22년도 정기기사 3회 실기시험 이 채점 결과 집계 현황을 제가 이 큐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 이렇게 엑셀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 종국명에서 이제 정보처리 기사를 보게 되면 대상명은 23,315명, 그리고 응시자는 16,629명, 그 중에 합격자가 항상 390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은 20% 정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대상자, 즉 시험을 보려고는 했는데 시험을 본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도 보려고 이제 시도를 했던 분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 기준 합격률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14.15%, 즉 15%도 안 되는 사람만이 합격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아니면 본인이 시험을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정이 생겨서 못 본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까지 다 확인을 했을 때 14.15% 정도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도에서 22년도, 우리가 개정이 20년도에 되었죠. 그래서 22년도까지 쭉 제가 모든 이 실기시험 채점 결과를 집계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합격률이 안 나온 그 5가지 시험은 이제 22년도 3회, 그리고 22년도 2회, 그리고 20년도 5회, 20년도 3회, 그리고 20년도 1회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합격률은 보통 20% 정도가 나온다. 즉 10명이 시험 보면 2명 정도가 합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그만큼 쉽지 않은 시험이고, 그리고 비전공자들도 또 합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자도 합격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에 합격을 하고 싶다, 아니면 최대한 빨리 합격을 하고 싶다, 그때 뭐를 주목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실기 기출문제들, 즉 이 기출문제가 중요한 것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요번에 이제 23년도 1회차에서도 이 기출문제가 나왔듯이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면서 시험의 출제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시험 출제를 할 때 어떤 부분을 되게 중요시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제 실기 기출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해설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 이런 부분 정도는 충분히 공부를 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C 언어 코드 문제인데요. 이 C 언어 코드 문제는 처음에 봤을 때 많이 당황했을 수가 있어요. 시험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포문을 반복할 때 중첩 포문이라고 해도 이중 포문 정도만 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포문이 몇 개죠? 4개예요. 즉 이거는 우리가 사중 포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중 포문 거의 사용을 안 할 것 같았죠. 근데 우리가 게임을 만들거나 이럴 때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게임을 만들 때 만든 코드인데요. 혹시 지뢰찾기라는 게임을 해보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이 게임, 그 지뢰찾기 게임을 알게 되면, 아, 이 문제를 되게 쉽게 풀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하지만 지뢰찾기 게임을 몰랐다고 해도 우리가 패턴만 잘 찾았다면,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충분히 이렇게 풀 수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그냥 틀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여태까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보통 뭐 5점에서 10점 내외로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꼭 풀이 과정을 알고 아, 이런 문제가 나와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면 풀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얻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지뢰찾기 문제, 전 상세 해설 특강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우리가 이런 지뢰찾기 게임 예전에 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지뢰찾기 게임은 다음과 같이 지뢰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어떤 숫자 값들을 보면서 여기에 지뢰가 몇 개 정도가 있겠구나. 아, 여기쯤에 지뢰가 있을 거야. 라고 찾아내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뢰를 밟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지뢰를 찾아내면 이게 기록이 남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뢰가 있고 이 주변에 숫자 값들이 있죠. 이 숫자 값들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잘 보면 여기에서 이제 지뢰가 있는 곳을 이렇게 1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지뢰를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 이 지뢰를 기준으로 이렇게, 즉 지뢰가 있는 걸 기준으로 9칸을 만듭니다. 이렇게 9칸을 만들어서 그 주변에는 지뢰가 있다라고 해서 값을 1씩 증가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아래로 넘어와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지뢰가 있죠? 그럼 이쪽은 범위를 넘어가니까 그대로 놔두고 1, 1, 1, 1 이렇게 9칸에 대해서 1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0일 때는 지뢰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이때 지뢰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주변에 1을 하는데 원래 1이 있던 거는 더 증가를 시켜주니까 2, 1, 1, 2, 1 그리고 1, 1, 1, 1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뢰니까 이 지뢰는 숫자 값을 없애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2, 2, 1, 1, 1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아시겠나요? 그랬을 때 이런 거를 어떻게 했다? 우리가 이런 예시를 준 거예요. 이 예시는 다음과 같이 어떤 필드에 지뢰가 있는 것을 1, 지뢰가 없는 곳을 0이라고 한 거죠. 그래 놓고 마인즈라고 해놓고 정답에다가 다음과 같이 지뢰가 있을 때 지뢰 주변에 있는 숫자 값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찾아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패턴을 알게 되면 충분히 하나하나 해보면 가능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런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은 어떻게 우리가 코드로 만들어서 작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겠구나.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똑같이 잘 해놨죠. 그랬을 때 이 옆 가로를 X로, 세로를 Y로 했어요. 그래서 X와 Y가 있고요. W4, H4, 위드스, 하이트, 즉, 이 길이랑 이제 높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4x4구나. 그랬을 때
이 코드가 되게 중요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calculate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계산하는 이 함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함수에서 언제 1이 되는지, 왜 1이 되는지 이 부분만 잘 찾게 되면 패턴을 찾아서 충분히 우리가 이 정답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뭐 하는 거다? 단순하게 우리가 전부 이제 마인즈라고 해서 여기 있는 값을 다 채웠죠. 여기 있는 이 정답값을 다 채웠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출력해 주는 거다. 출력해서 이 정답칸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쪽 부분은. 그래서 실제 정답은 다음과 같아요. 여기 아웃풋에 보이시죠? 1132, 3453, 3564, 3553 요걸 찾아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맞춘 겁니다. 맞추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를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 일단 처음에 우리가 이 반복문을 하게 되죠. 반복문. 포문. 그래서 반복을 할 건데 y를 0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h까지, 즉 4까지. 그럼 0, 1, 2, 3이죠. 그래서 0, 1, 2, 3 이렇게 해서 쭉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x가 0부터 w가 4까지죠. 그래서 x의 0부터 w 4까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y가 0일 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가고 그 다음에 다시 y가 1일 때 쭉 가는 방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y가 3일 때 쭉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돌면서 우리가 이 필드라는 이 여기 보면 행렬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거다? 지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 필드라는 이 배열에서 0이면 continue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쭉 찾아봤는데 0이다. 그러면 continue. 여기는 지뢰가 없어 하고 continue는 어떻게 한다? 아래를 실행하지 않고 다시 내 반복문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이중포문은 실행되지가 않아요. 0일 땐. 그럼 언제 실행이 되겠어요? 0이 아닌 1일 때 실행이 되겠죠. 그럼 1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처음에 0과 0이죠. 근데 현재 1일 때는 이때죠. 그쵸? 그러면 y는 0이고 이때 y는 0이고 x는 1이죠. 그럼 y는 0이 들어갔고 그리고 0이 들어갔어요. 그럼 x는 1이에요. 1이 들어가고 1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1. 그래서 i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되어 있고 x는 어떻게 돼요? j죠. j는 뭐 하는 거다? 1, 0부터 2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있는 걸 잘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어떻게 얘기했죠? 지뢰를 기준으로 우리가 9칸에 대해서 여기는 지뢰가 있어 라고 하고 1씩 증가시켜준다고 했죠. 이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좀 더 깔끔하게 지우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플러스 1까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뢰가 있다 라고 쳤을 때 여기를 0,0이라고 보죠. 그럼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은 여기에요. 1,1은 여기죠. 요거를 반복하면서 이만큼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겠다? 1씩 증가를 시켜주는데 그게 만약에 이 조건이 맞다면 이라는 거죠. 요 조건. 그러면 이 함수는 뭐 하는 건가 궁금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는 우리가
각 변수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럼 이 i와 j가 있죠. 그럼 i와 j가 있을 때 i는 어떤 거에 대한 거예요? y에 대한 거죠. 그러면 i는 y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x는 j에 대한 거죠. 그렇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범위가 잡히는데 그때 범위가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i는 무조건 0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죠.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 배열이 0부터 시작하니까. 왜 0 이상이어야 된다? 즉 이쪽으로 넘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경계선을 잡아주는 거예요. J 또한 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했죠. 즉 마이너스 1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또 경계선을 잡았죠. 4, 4. 즉 3까지는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0, 1, 2, 3. 이 경계가 있는 거죠. 0, 1, 2, 3. 요 경계.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여기에 제가 그려놓은 이 바깥 경계선이 있는데 이 바깥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넘어갈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9칸씩 기준으로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간주하지 않겠다.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이 아니라면 이 내부에 있는 값이라면 그때 값을 1을 리턴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과 1이 맞다면 그때 이걸 증가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이 패턴대로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하나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0일 때는 우리가 넘어간다고 했죠. 컨티뉴.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1일 때 이 기준이죠.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9칸.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1이 되겠죠. 그래서 이 9칸만큼을 해주는 게 뭐다? 이 이중포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이 경계가 넘어가지 않는 한 다 1씩 증가를 시켜줘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코드는 말로써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찾는 거지 이걸 하나하나 다 해서 이걸 다 채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음. 그래서 한두 개를 해보면서 패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시를 보게 되면 여기 1인 값들 이때가 우리가 좀 굵게 보면 이것을 우리 지뢰라고 했죠. 이 지뢰 주변으로 이제 9칸씩 봐서 여기가 지뢰가 있다. 그럼 이 9칸씩 봐서 거기에 대해서 1씩 증가를 시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패턴대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현재 이 기준이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있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전부 1씩 채웠는데 이 점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영역 밖이라고 했어요. 영역 안에 있는 쪽만 1로 채워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여기 있죠. 이거를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9칸을 만들어준다고 했죠.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원래 있던 1에다가 증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2, 1, 2, 2, 1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여기 1행 3열에 여기 바로 아래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죠. 그쵸?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시 증가를 시켜주는 거죠. 2니까 3으로 1은 2로 3, 2 여기 원래 없었으니까 1씩 증가시켜주는 거. 그리고 나서 2행 0열 2행 0열 2행 0열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2행 0열에 대해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경계선이 넘어가니까 2, 2, 1, 1, 1, 1 패턴이 조금씩 보이시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칸
이 형태에서 이걸 기준으로 이제 나머지 값들을 1씩 증가시켜 주는 거. 3, 3, 4, 2, 2, 2, 2, 1 이런 형태로. 그리고 이제 이행 이열에 대해서 해줘야겠죠. 이행 이열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행 이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4, 5, 3, 3, 3, 2 그리고 3, 2, 1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어디를 이제 삼행만 하면 되겠죠. 삼행 1렬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준다? 주변에 1씩 증가시켜줘라. 3, 4, 4, 3, 4, 3 이런 형태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삼행 2열에 대해서 이제 5, 5, 3, 5, 4,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삼행 3열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6, 4, 5, 3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1, 1, 3, 2, 1, 1, 3, 2 그리고 3, 4, 5, 3, 3, 4, 5, 3, 3, 5, 6, 4, 3, 5, 6, 4, 3, 5, 3, 3, 5, 3 그래서 이 정답칸을 여기에다가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좀 많이 어려운 문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턴을 잘 찾게 되면 충분히 답을 맞출 수가 있었어요. 아마 이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일단 포문이 4개가 나온 순간부터 사람들이 아 이거 뭐야 이거 풀려는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힌트는 우리가 이제 실제 기출에서 마인드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뭔가 어떤 패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의 기능들 얘가 어떨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아 이런 게 코딩이고 실제로 이렇게 게임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를 알아보는 좀 좋은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어렵고 뭐 수험생들을 뭐 괴롭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컴퓨터 공학 박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아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게임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를 아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풀어가면서 이 코드를 곱씹어 보는 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이제 관계 대수에 대한 문제예요. 관계 대수라고 하면 관계 해석과 같이 쌍으로 묶여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관계 대수 기호를 작성하세요 했을 때 이제 합집합, 사집합, 카티션 프로덕트, 프로젝트, 조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호들이 있는데 뭐 이 기호들에 대해서는 조금 암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암기는 꼭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기호가 있어요. 합집합은 이렇게 U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사집합은 마이너스 그리고 카티션 곱 카티션 프로덕트라고 해서 모든 1대 다로 곱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티션 곱이라고 얘기를 하고 조인 우리가 어떤 테이블이 2개 이상이 있을 때 그 2개 이상을 이제 같은 공통 분모로 묶거나 그런 식으로 해줄 때 우리가 이 조인을 해주게 돼요. 조인은 약간 나비넥타이 모양이죠. 요런 형태. 그림 잘 안 그려지네요. 이렇게. 그리고 프로젝트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파이 형태인 거. 그래서 얘네들이 정확히 뭐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고 그럼 여기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답은 이걸 보고 아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답을 맞추는 것보다
이 관계 대수가 무엇이고 이 관계 해석은 어떤 거며 그리고 이런 연산자는 왜 쓰는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일단 이런 연산자를 보게 되면 아까 봤던 여기서는 없는 이제 선택, 뭐 추출, 합집합, 하집합, 하지않고 뭐 이런 형태들이 있는 거예요. 교집합, 조인, 나누기 뭐 이런 것들. 뭐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SQL문이죠. 근데 SQL문을 보통 논문에다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뭐 셀렉트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들의 부분 집합을 할 때, 선택할 때 이런 시그마 같은 걸 쓰게 되고, 추출을 할 때 이런 파일을 쓰게 되고, 그래서 이런 표기법들이 있는데, 이 표기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테이블이 있을 때 어떤 정보를 뽑아낸다. 내가 원하는 슈퍼를 셀렉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다? 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쓰는 게 관계 대수구나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관계 대수의 정의를 보게 되면 관계에 대한 질의를 수행하기 위한 언어라고 되어 있죠. 그 관계에 대한 질의, 우리가 SQL에 있는 것도 이 질의라고 하죠. 질의를 어떤 문장을 가지고 그걸 수행하기 위한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 해석은 어떤 거다? 관계에 대한 질의를 수행하기 위한 언어라고 하죠. 음, 음.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얘는 수학적 기호랑 연산자를 사용을 하고 얘는 수학적인 식과 논리 기호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거냐? 관계 대수는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거고 관계 해석은 무엇을 질의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서술 기반, 쿼리 기반 이렇게 되어 있죠. 음. 우리가 쓰는 SQL은 이 관계 대수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데 여기서 잘 알아둬야 되는 게 이 절차적 언어, 이 비절차적 언어. SQL은 이 절차 언어로 어떻게 쓴다라는 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절차적 언어라고 되어 있죠. 음. 그래서 우리가 관계 해석의 예제를 잠깐 보게 되면 이런 형태래요. 튜플 해석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집합이 있을 때 이 집합에 대해서 이건 튜플의 변수이고 이거는 어떠한 조건에 대한 거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돼요. 뭐 이제 스튜던트라는 뭐 테이블에 있을 때 이런 형태로 해서 뭐 어떠한 디파트먼트 즉 이제 부서가 뭐 컴퓨터이면서 뭐 학생인 어쩌고저쩌고 이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뽑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슈플의 해석은 다르게 하는구나 이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 대수하면 관계 해석이 같이 떠올라야 되고 그랬을 때 둘의 차이점은 어떤 건지 그런 식으로 잘 공부를 해둬야지 다음번에는 관계 해석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을 잘 알아봤고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단골손님이죠. 어떤 거? 디자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디자인 패턴은 뭐 고프의 뭐 디자인 패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무조건 외워라라고 하죠. 굉장히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패턴은 중요해요. 근데 뭐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유형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잘 되더라. 그리고 이럴 때 문제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밝히는 이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프로젝트가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때 이런 디자인 패턴을 보게 돼요. 그러면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패턴은 20개가 넘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죠. 어려워서 전부 하지는 않고 여기 정답인 이 브릿지와 옵저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 사이트 있죠. 이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그림과 함께 뭐 코드도 잘 나와 있고 그리고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이제 고객님들께는
이 23가지 패턴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강의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2가지 패턴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에서 어떤 패턴인지는 잘 모르겠죠. 그러면 핵심적인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객체의 구현 부분과 추상 부분을 분리시켰다. 어떤 부분이? 두 부분이 분리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 두 부분이 독립적으로 변형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패턴이 있었죠.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패턴은 2개의 계층을 각각 독립적으로 확장하거나 변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패턴에서는 추상화 부분과 구현 부분 각각에 대한 클래스를 만들어서 서로 연결시켜준다라고 했죠. 연결시켜준다.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 즉 구현 부분하고 추상 부분을 분리시켜서 독립적으로 해준다. 그리고 이 각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연결시켜준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얘는 답이 이제 브릿지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 패턴에 대해서는 잘 보면 객체의 구현부와 인터페이스를 분리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변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패턴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봤을 때 이런 디스플레이 영역이 있고 이 리모컨 영역이 있어요. 뭐 구현부랑 추상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봤을 때 리모컨은 뭐 하는 거예요 보통? 리모컨은 디스플레이를 뭐 틀거나 아니면 변경하거나 뭐 채널을 바꾼다든가 이럴 때 쓰는 거죠. 디스플레이는 화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릿지 패턴 전과 후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 모양이 이제 원 모양이 있고 이제 직류 매체가 있죠. 공인 거예요, 공. 그리고 색깔은 빨강색과 파란색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색깔을 여기다가 이제 입혀줄 수가 있겠죠. 빨강 색깔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파랑 색깔로 칠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원, 파란색 직사각형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이 모양이 2가지밖에 없는데 이 모양이 10가지로 늘어난다면 색깔이 16가지 색깔로 늘어난다면 이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클래스의 조합들의 패턴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브릿지 패턴은 어떻게 한다? 2개를 나눠준 거예요. 어떻게? 하나는 모양으로, 하나는 색깔로. 그럼 색깔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 이 모양에는 또 모양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게 포함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모양에 원하는 색깔을 가지고 원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필요할 때 딱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패턴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패턴에 대해서 이렇게 클래스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필요한 게 쓰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쓴다? 우리가 브릿지 패턴을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2번째로 이제 옵저버 패턴을 볼 거예요. 옵저버 패턴. 옵저버 패턴은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죠. 일단 첫 번째로. 근데 객체 간의 1대다의 관계를 구성하는 패턴으로 1대다. 1대 뭐 무한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죠. 1대다. 1대다다. 그러면 원 투 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객체의 상태가 변화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그 객체에 의존하는 다른 객체들에게 자동으로 내용이 전달되도록 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거 의존하는 다른 객체들에게 자동으로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옵저버 패턴이에요. 그 옵저버는 저희 세대의 사람들은 딱 이제 옵저버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이런 유닛이 있어요. 이런 유닛. 그래서 이제 옵저버, 이제 프로토스라는 종족의
이제 하나의 캐릭터인데, 그래서 유닛이죠, 유닛. 근데 얘가 해주는 역할이 뭐예요? 매우 중요한 정보 수집, 그리고 전략적인 위치를 파악을 해주는 잠수 유닛이고, 위치 파악과 전투 상황의 탐색을 하고 숨어있는 적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디텍터의 기능이 있어요. 스타크래프트의 유닛 중에 하나인데, 얘는 이제 숨어있는 유닛을 찾아주고, 그리고 그 유닛을 찾아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맵을 밝힐 수도 있고, 유닛을 찾게 되면 이제 아군한테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 옵저버 패턴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객체가 변경되면 이 객체에 의존하는 다른 객체들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전달되어 상태가 업데이트된다라고 했죠.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옵저버 패턴은 과연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지 않나? 를 생각을 해보면 쓰고 있어요. 우리가 매장에 갈 때마다 혹시 신상품 나왔어요? 신상품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헛걸음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가게에다가 물어보는 거죠. 신상품 나오면 연락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신상품이 나왔을 때 바로 연락을 받아서 그때 가면 당연히 신상품이 있겠죠. 헛걸음을 안 해도 되는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독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뭐 넷플릭스부터 OTT 수많은 서비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에 구독을 하고 있죠. 이 구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신제품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떠한 뭐 최신 영화가 나왔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알려주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매장 방문하는 것과 스팸 발송을 하는 거를 두 개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스팸이라는 것도 잘 보면 스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내가 원하는 광고는 그건 저한테 좋은 정보이죠. 근데 불특정 다수한테 다 이렇게 보내게 되면 누군가한테는 원치 않았기 때문에 스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즉 이 광고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잡지 및 신문 구독인 거죠. 예전에는 잡지나 신문만 구독을 했는데 지금 OTT라든가 수많은 것들을 구독하고 있죠. 뭐 과학 도구부터 이제 구독사회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구독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죠. 음. 그런 것처럼 이 옵저버 패턴은 어떤 거냐? 더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간단히 설명했을 때 어떠한 신상품이 나오거나 그랬을 때 어떠한 그 상태가 변화가 발생을 하면 그때 의존하는 게 뭐예요? 구독하고 있는, 즉 그 정보를 전달받고자 하는 그런 객체들한테 자동으로 내용이 전송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옵저버 패턴이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런 디자인 패턴도 그냥 뭐 간단하게 쭉 외울 수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잘 보면서 이해하면 좋고, 그리고 이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잘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 블로그에다가 같이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디자인 패턴이 잘 안 이루어지거나 어려운 분들은 그 제 자료를 참고하면 좀 더 외우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이제 자바 코드예요. 제가 코드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언제나 이 변수가 있고 이 변수가 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코드는, 즉 이 프로그램은 어떤 걸 하기 위한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것을 하기 위한 것인가. 그래서 이 코드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단히 이제 이렇게 엑셀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리절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영흥
5열이에요. 5열. 5개의 열이죠. 그리고 ARR이라는 이제 이것도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원래 배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한번 해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거든요.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렇게. 그럼 ARR의 0번째에 있는 변수의 값이죠. 이런 식으로 이 값들이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뭐 하는 거냐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이 반복문에 대해서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result k 값을 출력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result k 값을 알기 위해서는 이 반복문을 잘 풀어내야겠죠. 그랬을 때 반복문이 2개구나. 그러면 i와 j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i는 0부터 5까지죠. 근데 5니까 5 미만까지니까 0, i가 0부터 4까지만 돌아가겠죠. 5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돼요. j는 어떻게 돼요? j는 똑같이 0부터 4까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0일 때 처음에 1을 넣어라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한번 넣어볼까요? 리절트의 0번에 1을 넣었어요. 그죠? 1을 넣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j는 0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ARR에 i랑 j랑 비교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ARR에 0번째죠. 그죠? 그리고 j는 0부터 4까지 다 되겠죠. 그죠? 얘는 0부터 4까지 변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이 j값, 즉 ARR의 0부터 4까지가 더 커지면 그때 증가시켜줘라 라는 거죠. 이 패턴을 한번 찾아내면 이렇게 그냥 간단히 되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크다라는 거죠. j가 클 때, 뭐 크거나 같다라는 게 아니죠. 그럼 0일 때는 0과 비교를 하죠. 79와 79.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79라는 값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34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즉 j 값이 34가 됐을 때, 그러니까 ARR의 1번인 요 값이 34가 됐을 때 이게 맞나요? 아니죠. 아니면 if문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증가를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증가시켜주지 않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비교 대상이 어떻게 돼요? 이 79와 요번에는 10이겠죠. 그죠? 그죠? 그랬을 때 이거는 어때요? 맞나요? 아니죠. 그죠? 아니고 요번엔 79와 99 이렇게. 그러면 맞죠. 즉 99가 더 크죠. 그러면 그때 증가를 시켜주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9와 50을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false죠. 그러면 값이 2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형태로 하나하나가 되는 건데 이 패턴을 찾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하나 해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간단하게 해보는 거죠. 1일 때 이걸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값을 기준으로 요번엔 이 값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이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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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초기 값이 1이니까 i가 1이 됐을 때 1. 그래서 여기가 1이 되죠. 즉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값을 기준으로 다른 배열들과 비교를 했을 때 나보다 더 큰 값이 몇 개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런 프로그램이구나. 내 값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 34보다 큰 것을 보게 되면 79가 있죠. 그리고 99가 있고 50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79일 때 한 번, 99일 때 한 번, 50일 때 한 번 해서 증가가 됐기 때문에 4가 나오는 거예요. 10을 기준으로는 1일로 증가를 시켜놓고 10을 기준으로는 79도 자기보다 크고 34도 자기보다 크고 99도 크고 50도 크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는 나보다 큰 값이 4개나 있으니까 1은 초기 값이고 그래서 5가 되는 거고 99는 독보적이죠. 제일 크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큰 값은 없어 라는 거고 1로 세팅을 해주고 이번에는 50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나보다 큰 값이 뭐가 있다? 79가 있고 99가 있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2 해서 증가가 2번 됐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게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4, 5, 1, 3이 이제 답인데 이렇게 배열에 들어가고 그거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우리가 프린트문에는 이제 프린트가 있고 프린트 ln이 있죠. 자바에서. 프린트는 뭐 하는 거다? 역/n처럼 계획 문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쭉 연결해서 나와요. 혹시라도 이게 프린트 ln이 붙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답을 이렇게 써야 돼요. 2, 4, 5, 1, 3. 이런 형태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왜? 프린트의 결과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이 네트워크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만 잘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산업기사라든가 기사에서도 자주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잘 여겨보면서 서브넷 마스크가 뭐고 이번 기회에 서브넷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트워크 IP 주소 요렇게 됐네요. 192.168.1.0/24를 FLSM 방식으로 3개의 서브넷으로 분할을 할 때 두 번째 서브넷의 브로드캐스트 IP의 주소는 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게 24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FLSM 방식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리고 서브넷이 어떤 건지 그리고 브로드캐스트는 이게 뭐지?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학에서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첫 번째 서브넷의 네트워크 주소는 이거다라는 거죠. 풀 수 있겠나요? 한번 하나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좀 더 쉽게 풀 수 있도록 제가 이런 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IP 주소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IPv4가 있죠. 요즘에는 IPv6도 같이 많이 쓰죠. 버전 4,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4개는 각각이 0부터 255까지. 즉, 여기서 이게 이 비트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10진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비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IP 주소는 다음과 같이, 이제 32비트. 즉, 1바이트가 8비트죠. 그래서 이게 4바이트. 4바이트.
그래서 각각의 1바이트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0부터 255까지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네트워크 ID, 여기를 이제 호스트 ID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서브넷은 뭐냐? 우리의 네트워크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네트워크를 분류하기 위해서 서브넷이라는 걸 쓰게 돼요. 즉 네트워크의 서브, 이제 하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255.25.0 이런 형태를 우리가 서브넷 마스크를 썼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위에 있는 값과 이 아래에 있는 값을 어떻게 해준다? 여기를 AND 연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둘 다 1인 것만 1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이 똑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서브넷을 하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브넷 내 기기는 192.168.123.31132라고 되어 있는 거죠. 즉, 내 서브넷은 여기까지이고 내 호스트가 이 132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알아야 된다고 했죠. FLSM 방식. 그럼 이 방식만 있냐? 다른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FLSM 방식은 뭐예요? Fixed Length Subnet Mask라고 해서 고정된 거예요. 고정적으로. 길이가 고정적으로. 즉, 한 대역을 동일한 크기로 나눈다라는 것을 우리가 FLSM 방식으로 서브네팅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256개의 호스트로 나누냐, 딱 반으로 쪼개가지고 128개씩 쪼개냐, 4개의 네트워크로 64개씩 쪼개냐,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다? 각 호스트의 개수가 동일하다. 그래서 길이가 고정적이다라고 해서 FLSM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 VLSM 방식이 있어요. VLSM 방식은 뭐예요? Variable Length Subnet Mask라고 했죠. 즉, 가변적으로 길이가 변해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크기로 나누는 것을 VLSM 방식으로 서브네팅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기가 큰 네트워크 먼저 서브네팅 할 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128개, 64개, 32개, 32개. 이거는 여기 호스트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기기들, 뭐 태블릿 아니면 뭐 휴대폰부터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그리고 크기에는 서버 같은 것들도 각각이 하나하나가 호스트라는 거예요. 즉 네트워크 안에 있는 그 서브넷에 우리의 각각의 호스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24 이런 표현들이 뭐냐라는 거죠. 그죠? 24라는 걸 잘 보게 되면 이게 뭐예요? 연속된 1의 개수를 이야기하고 이걸 어떤 표기법이라고 한다? CIDR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P 주소가 다음과 같이 있어요. 103.9.32.146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이 255.255.0 이렇게 있다고 하면 255는 이제 전부 1로 채워져요. 8비트가.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단순한 거고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아신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 서브넷 마스크 이렇게 해서 두 개를 AND 연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103이라는 거에 대한 이 비트가 있고 여기 111이 있으니까 AND 연산을 하게 되면 1인 것만 나와서 똑같이 103.9.32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는 0이기 때문에 여기 값은 뭐가 나오든 이제 원래 0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46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뭐다? 이게 우리의 CIDR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브넷 마스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호스트겠죠.
그러면 언제나 이렇게 25, 25, 25까지만 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CIDR에서 이게 24도 있고 25도 있고 26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해요. 그러면 어디까지를 네트워크로 잡고 어디까지를 호스트로 잡느냐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음. 보통은 여기서 이제 그 잡아주기 때문에 이 8비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8비트. 그럼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 192.168.1.0이죠. 거기에 24라고 했으니까 앞에 부분까지는 네트워크다라는 거죠. 그럼 뒤에 이 8비트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3개의 서브넷이죠. 그러면 서브넷을 4개는 만들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4개를 만들기 위해선 00, 01, 10, 11, 즉 2의 2승기. 뭐다? 우리가 2비트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2비트. 그러면 이건 00에 대한 서브넷 첫 번째 거, 01은 서브넷 두 번째 거, 서브넷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렇게 쪼개줄 수가 있겠죠. 그럼 쪼개주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호스트가 64개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00, 뭐 01, 10, 11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뭘 구해라 라고 했어요? 두 번째 서브넷의 브로드캐스트의 IP 주소죠. 그러면 두 번째 서브넷은 이거예요. 요거. 그러면 여기에서 이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여기는 변치 않고 여기가 뭐예요? 00000000 이거부터 11111까지 변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면 이게 64부터 127까지. 즉 이게 아까 64개씩이라고 했죠. 64개씩. 64개씩인데 IP 주소는 0부터 63까지, 64부터 127까지, 128부터 120, 192까지, 193부터 255까지 이런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브로드캐스트는 우리 방송이죠. 그래서 내가 됐든 말든 쭉 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IP한테 전달하는 걸 우리가 브로드캐스트라고 하고 그 IP를 이야기하는데 그 IP는 모든 여기 호스트 주소가 1로 채워진 걸 이야기해요. 1로 채워진 거. 그러면 여기서 64부터 127까지니까 그러면 이때의 브로드캐스트 IP의 주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1, 9, 2점, 1, 6, 8점, 1점, 127 요게 두 번째 브로드캐스트의 IP 주소예요. 그럼 세 번째 건 뭐냐? 당연히 여기에 192가 되겠죠. 그럼 네 번째 거는 295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192168 1.127인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거다라는 거. 서브넷 마스크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방식들이 뭐고 CIDR 표기법은 어떤 거며 브로드캐스트는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하면 네트워크에 대해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